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처음으로 세계사 작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고독한 낭독회에서 인문 고전이나 역사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세계사 관련된 책에 좀 빠져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어떤 책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먼저 준비하였습니다. 네. 일본의 스타 강사 우야마 다쿠에이가 쓴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라는 작품인데요. 이 책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과정들을 너무 깊숙이 이야기하지 않고 핵심 사건들만 간결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물 흐르듯이 역사의 굵직한 줄거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독한 낭독회 세계사는 처음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역사책이나 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책들보다 역사책을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해서 입문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을 준비하였어요. 이 책의 저자 우야마 다쿠에는 역사의 본질을 알기 쉽게 전하면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너무 단순하지 않게 아쉬움이 남을 만큼 짧지도 지루할 만큼 길지도 않은 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에 노력했다는데요. 말 그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상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싶은데 그 시작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책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5갈래로 나눠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고대 세계사 부분을 발췌 낭독할 예정입니다. 오늘 낭독회를 들으시면서 책에 대한 흥미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1장) 고대. 오리엔트, 그리스. 백인은 아시아에 있었다. 인류를 나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피부색에 따라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으로 나눌 수 있죠. 흑인종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은 아프리카, 황인종은 아시아입니다. 그렇다면 백인은 어떨까요? 백인종이 살고 있는 땅은 유럽일 겁니다. 하지만 유럽엔 본디 인간이 살고 있지 않았고 유럽에 백인종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백인은 러시아 남쪽인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200년 무렵부터 인간들은 지구의 한랭어를 피해 대이동을 합니다. 서쪽으로 방향을 정한 다수파는 오리엔트에서 유럽으로, 남쪽으로 지향한 소수파는 인도를 침략합니다. 따라서 백인의 인류사는 인도 유럽계라고 지칭됩니다. 유럽인과 인도인이 동일한 민족이라면 위화감을 느낄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인도인은 피부색이 검기에 백인 이미지가 아니니까요. 허나 그들은 인도의 강한 햇살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 피부가 검게 변한 것이고 현지인과의 결혼으로 혼혈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의 인도인이 된 것입니다. 인도 유럽계, 즉 백인은 아리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리아는 고귀한이란 의미로 그들 스스로가 명칭을 만들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백인은 중앙아시아의 원주민이라고 전해지는데 지금까지의 학설로는 동유럽까지 어우르는 광범위한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동유럽 지역에서는 직접 독일 지역으로 이동한 아리아인 그룹을 히틀러는 순수 아리아인으로 간주하고 그 민족적 우위를 주장했죠. 인도 유럽계 백인은 철의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했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의 최첨단 기술임에는 분명했죠. 기원전 17세기에 그들은 철기로 무장하고 오리엔트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오리엔트 지역엔 이라크를 중심으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란 아랍인들의 국가가 존재했죠.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법률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은 인도 유럽계 백인에 의해 멸망하고 말죠. 인도 유럽계 백인의 전성기. 인도 유럽계에 정복당한 아랍인들은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주변 지역 아랍인들의 힘을 모아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내륙 무역, 지중해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죠. 부는 북부의 아시리아 지역에서 아랍인 군대를 결성하는 데 사용되었고,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아랍계는 급속히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아랍인들은 인도 유럽계를 제압, 기원전 7세기 전반에 오리엔트를 통일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을 세웁니다. 다만 이 아시리아 제국은 무거운 세금과 가혹한 압제 정치로 말미암아 기원전 612년 붕괴하고 말죠. 아시리아 제국의 붕괴 후에 인도 유럽계 백인은 독립을 합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의 아나트리아 반도의 리디아 왕국을, 이라는 메디아 왕국을 세웁니다. 이 시대의 인도 유럽계 백인은 소아시아, 이란 등지에 정착하게 되죠. 그들 백인은 긴 세월 동안 혼혈을 반복하면서 지금과 같은 아랍인으로 바뀝니다. 유럽 지역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의 인도 유럽계 백인의 이주 속도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 세계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이란에 건국된 메디아 왕국은 점점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행정기구도 정비되었죠. 자연스럽게 이 메디아 왕국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오리엔트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오리엔트 지역의 인도 유럽계 백인의 패권이 점차 굳어지게 되죠. 인도 유럽계 백인의 패권은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승계되면서 7세기부터 무려 1000년 이상 지속됩니다. 7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랍인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고 이슬람과 아랍 정권을 수립하면서 아랍인들은 그제야 패권을 되찾아오죠.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 3대 국왕인 다에리오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전국에 총독을 배치하고 광대한 영역에 걸친 지방 행정을 관리했죠. 왕의 길이라 불리는 국도를 건설하고 조직적인 교통체계인 역참배를 정비해 각 지역을 연계시켰죠. 이런 물류 네트워크를 원활히 만들자 경제가 성장했고 덕분에 왕도 페르세폴리스가 건설됩니다. 북송민의 문화 풍습을 인정하는 관용도 베풀었죠.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이 유대인들을 핍박한 정책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죠. 아케메스 왕조는 페르시아 전쟁으로 그리스를 공격했지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다이리오스 3세 때 그리스의 세력인 알렉산드로 대왕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빈민에게 주어진 역전의 기회, 페르시아 전쟁. 기원전 7세기, 오리엔트 최초의 통일국가인 아시리아가 붕괴하고 기원전 6세기에는 소아시아의 아라트리아 반도에 인도 유럽계 국가인
리디아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주조 화폐가 만들어졌죠. 그 전까지의 거래는 원시적 형태인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화폐가 출현함으로써 신용거래가 가능해졌고 질적이나 양적으로 거래의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기반이 튼튼한 시장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리디아 왕국의 화폐 경제는 그리스 에게 지역 일대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대규모 화폐 경제권이 형성되기에 이르죠. 동시에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 유럽계 백인 이민이 급증하면서 그리스는 화폐 경제의 확장 등을 등에 업고 점차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를 본거지로 삼아 바닷길을 통한 이탈리아 연안, 프랑스 연안, 스페인 연안의 개발 이주도 활발해지면서 그리스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에는 에게의 교역권이 확립되면서 그리스 각지에 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사회가 번창합니다. 밀레투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등이 이러한 폴리스에 해당되죠. 에게의 교역이 확장되면서 그리스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빈부의 격차 또한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주의 성장에 뒤처진 무산 계급이 대량 발생하면서 길거리에는 홈리스가 넘쳐 사회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앞날이 캄캄한 그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오리엔트를 통일하고 다리오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리엔트의 모든 영토를 손에 놓은 페르시아가 다음 노리는 곳은 지중해 그리스 지역이었죠. 대국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비하자면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촌락 집단이 옹기종기 모인 곳에 불과했으니까요. 이에 대국의 침략에 어떻게 응전할지 그리스의 지도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다수의 지도자들은 페르시아에 항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강대한 페르시아에 덤벼봤자 승산이 전혀 없었음을 알았죠. 만일 전쟁에 패하게 된다면 지도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그들은 화의 명분으로 거액을 건네도 좋으니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한편 끝까지 항전을 주장한 인물은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였습니다. 그에게는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격퇴할 방법이 있었죠. 페르시아는 지상전이라면 무적이지만 그리스와 싸우려면 지중해 에게를 끼고 해전을 펼쳐야만 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해양 국가인 그리스의 이점을 살려 페르시아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주전론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빈곤층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전궁을 세우면 불을 거머쥘 수 있다 설득을 하죠. 그럼으로써 빈민들은 자발적으로 테미스토클레스에게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군선에 노를 저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를 비롯한 주전파에 가담한 사람들의 숫자가 항복하자는 주화파를 웃돌자 결국 전쟁 준비에 돌입했죠. 그렇게 빈민들의 활약을 힘입어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폴리스가 옹기종기 모여있을 뿐인 그리스가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보기 좋게 부순 것이었죠. 이로써 군선에 노를 저었던 빈곤층은 크게 발언할 수 있는 뒤를 얻어냈고 항복하자고 주장했던 귀족이나 상인층은 이내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는 빈곤층이 부유층을 타도한 일종의 좌파 쿠데타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약자라고 늘
약한 위치에 머무르는 법은 없죠. 민주정치와 군사주의. 페르시아 전쟁 이후 빈곤층이 참정권을 획득하면서 아테네 등지엔 민주정치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빈곤층이 영예가 보장되는 군대에 편입되면서 거대한 군사기구 또한 만들어졌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의 군사국가 체질이 정착됐고 민주정치는 점차 쇠퇴해져 갔습니다. 군인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우선시되면서 그리스 내부에선 폴리스끼리의 다툼도 번번이 발생했죠. 결국 그리스의 군사 체질은 알렉산드로 대왕의 군사 독재 체제까지 가게 되죠.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군사주의에 경중 울린 사람들은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각 폴리스에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군인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고 법에 따른 통치, 군비 축솔라란 정치적인 개혁을 외쳤죠. 이에 군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왕국을 통치하던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남부의 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혼란을 절호의 찬스로 여겼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남부의 군인들을 부추겨 마케도니아 왕국에 합류한다면 그리스 전역에 걸쳐 군사 통치를 할 수 있다 설득을 하죠. 그러자 남부의 군인들은 자발적으로 필리포스 2세를 따랐습니다. 결국 기원전 338년 필리포스 2세는 카이로네니아 전투에서 군사 정치를 반대하는 남부의 정치 세력을 일거이 제거하고 그리스를 통일하고 맙니다. 허나 필리포스 2세는 암살을 당하고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가 약관 20세로 왕위를 이었죠. 알렉산드로스는 부친 이상으로 호전적인 성격이었기에 그리스 통일 후 훨씬 강대해진 군대가 생겼으니 페르시아를 침공하자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변의 장수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죠. 페르시아 전쟁 이후 공격한다는 발상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해진 군사 조직을 먹여 살리려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약탈하는 방법밖엔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그리스인들은 미지의 영토를 향해 원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로마. 지중해의 비즈니스.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의 칼날을 오직 동방인 오리엔트로만 향했기에 이탈리아 반도는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지중해 동쪽 연안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지중해 교역이 활발해지니 그 서쪽에 위치한 로마도 덕분에 호경기를 맞아 발전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지중해 서쪽에 위치한 카르타코, 현재의 튀니지도 지중해 교역 덕택에 로마 못지않게 발전했습니다. 지중해 서쪽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엇비슷하게 발전하면서 결국 기원전 3세기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포에니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무려 100년간 지속되었고 끝끝내 로마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는 지중해 교역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로마는 영리하게 지중해 교역을 운영했는데요. 로마에 납세만 하면 인종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교역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상인들의 신분과 재산도 각종 법률에 의해 보호받기 시작했죠. 동방의 알렉산드로 대왕을 비롯한 그 후계자들은 로마처럼 관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헬레니즘 세력은 어디까지나 군사 집단이었기에 법률 제도를 통해 상업 활동을 활성화시킨 로마의 현명한 비전을 따라잡지 못했죠.
그렇게 점차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동쪽을 떠나 서쪽 로마로 향하면서 지중해 교역이란 무대에 각종 벤처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로마는 도로 항만 개발을 최우선 프로젝트로 삼고 유통 네트워크 구축 역시 재빨리 서둘고 말죠. 넉넉하게 거치는 세금 덕택에 투자와 융자가 용이해지고 이러한 프로젝트 역시 조기 완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대해진 로마는 지중해 동쪽의 그리스 헬레니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 뒤에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격차 사회. 순조롭게 경제 발전을 이룩하던 로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 늘 빈부의 격차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성공한 사람은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한편 길거리에는 홈리스가 넘치면서 치안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폭동과 내란이 빈발했죠. 이러한 기원전 2세기의 상황을 내란의 1세기라고 부릅니다. 빈곤층을 어떻게 구제할지가 정치의 당면 과제가 되면서 그라쿠스 형제 등이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라쿠스 형제는 부유층이 소유한 광대한 토지를 몰수한 뒤에 빈곤층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빈곤층의 구제자금으로 활동하는 좌파적인 정책을 시행했죠. 당시의 부유층은 의회인 원로원 의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라쿠스의 방침에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그라쿠스는 음모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죠. 부자들에게 돈을 몰수하여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치 수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면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죠. 아무튼 그라쿠스가 추진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빈곤층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부자들은 사재를 털어 길거리에 넘쳐나는 홈리스를 자신의 군대에 고용하기 시작했죠. 이윽고 부자들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결행, 로마를 벗어난 타 지역의 토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홈리스 고용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외지 정복으로 인해 생기는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였으니까요.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거느리면서 빈곤층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로마의 실업률은 극적으로 떨어져 사회가 점점 안정되어만 갔습니다. 원로원이 중심이 된 부유층도 잃을 게 없었기에 이 새로운 흐름에 반대하지 않았죠. 이렇게 부유층이 개인 군대를 이용해 외지 정복이란 투자 비즈니스에 열광하면서 그들은 군대 확장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다만 이 비즈니스는 이익이 큰 만큼 위험도 높았죠. 외지 원정에 나선 군대가 게르마닌 같은 현지 부족과 싸워 패하게 된다면 투자 금액을 회수하긴커녕 목숨까지 잃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외지 정복에 성공하면서 커다란 부와 명성을 거머쥔 사람은 정작 소수에 불과했죠. 카이사르의 출현. 그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군인,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경영자로서의 능력 또한 탁월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개인의 군대 장군 신분이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외지 정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부유층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스폰서를 확보해 거기서 나온 투자 금액으로 군대를 막강하게 키웠죠. 그리고 이후 외지 정복을 차례대로 성공시키고 맙니다. 그렇게 되자 부자들은 경쟁하듯 카이사르의 스폰서를 자청했고 로마의 돈이 모여든 덕분에 카이사르의 군대는 더욱 강력해져만 갔습니다. 물론 군인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개선되었죠. 점점 카이사르는
민중의 지도자로서 부상을 했고 쿠데타를 일으켜 그의 스폰서였던 부유층과 원로원 세력을 제압한 뒤에 독재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민중과 엘리트 사이.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기원전 46년 딕타토르가 된 카이사르는 자신이 키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원로원 세력을 제압한 뒤 그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자신 휘하의 지휘관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전에 자신의 고마운 스폰서였던 부유층을 배반하고 민중에 가담을 했죠. 이에 격분한 브루투스를 비롯한 원로원 세력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말죠. 이에 지도자를 잃은 민중들은 분노가 들끓었고 그 상황에서 부상한 인물이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군대를 이끌고 브루투스를 비롯한 카이사르 반대파를 숙청한 뒤에 원로원 세력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다만 옥타비아누스의 전략은 교묘하여 결코 카이사르처럼 원로원 세력을 대놓고 누르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대결하는 척하면서 민중의 분노와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뒤에선 원로원의 보수 세력과 여러모로 협조를 하기 시작했죠. 이에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의 양보심에 경의를 표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선사했습니다. 카이사르처럼 원로원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고 부유층과 보수 엘리트층의 반감을 사면 정치가 막힐 뿐더러 국가 자치도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걸 옥타비아누스는 잘 알고 있던 겁니다. 정치란 타협의 산물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예라 볼 수 있죠. 카이사르가 파괴자라면 옥타비아누스는 사회에 포진한 각 세력의 균형을 잡으면서 그 미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마치 유리세공처럼 정밀하게 로마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낸 창작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중의 좌파 세력과 엘리트의 우파 세력 중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정치적 균형이 깨지고 옥타비아누스 자신도 양부인 카이사르처럼 암살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을 결코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프리캡스, 원수라고 부르도록 했죠. 하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다는 사실은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위태로운 제국 경영.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황제가 아닌 프리캡스라고 부르게 했지만 사실상 로마의 초대 황제였죠. 좌파 민족 세력과 우파 원로원 세력 간의 미묘한 정치 균형 위에 서 있는 황제는 결코 권력이 강하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제국은 드넓어서 동해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영국 스코틀랜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까지 일렀죠. 황제의 약한 권력이 이만큼이나 광활한 영토를 통괄한 탓에 제도상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기며 역대 황제들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니 최우선의 지배 원칙은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시켜 국내의 불만을 바깥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침략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시기엔 국내 경쟁 상황이 안정적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준 덕분에 이 세기엔 팍스 로마나라 불리는 평화로운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이 번영의 시기에 오연제가 등장해 선정을 베풀지만 5명의 황제가 훌륭한 정치를 펼쳐 번영을 구가하기보단 오히려 이 시기의 경제 번영이 넉넉한 세금 징수를 가능하게 만들었기에 결과적으로 로마의 전성시대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다만 로마의 침략 확대에도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커질 만큼 커졌고 남아있는 영역은 북쪽의 얼음 지역과 남쪽의 사막 지역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더 이상 확대 정책을 펼칠 수 없어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되자 즉각 민중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로마 제국은 제국 영토의 유력자 모두에게 관대의 시민권을 부여했죠. 이는 로마의 황제가 외지 유력자들의 반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유하라는 정책이었습니다. 한편 시민권이 주어진 유력자들은 로마 제국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시민세 등의 각종 납세 의무가 부과되며 제국은보다 많은 세수입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은 도로나 수도, 욕탕, 결투를 벌이는 투기장 같은 공공시설을 정비하면서 민중에게 쾌락한 생활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공 기반의 대규모 공사에는 침략 정책이 막을 내리면서 직업이 없어진 퇴역 군인들이 고용되었고 그들의 생활까지 안정시켰죠. 또한 그 덕분에 퇴역 군인의 반란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시민권이 주어진 외제 유력자들은 정치적 권한을 배경으로 현지에선 독립,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로마 제국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제국 각처에서 이처럼 독립한 황제가 출현하면서 로마 제국은 공중분해가 되었고 군인 황제 시대라 불리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로마 제국의 재정이 악화되었고 공공사업의 발주에 지장이 생기면서 결국 폭동과 내란이 번번했죠. 황제들의 고뇌. 이처럼 파란만장한 시대의 황제가 된 디오클레이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지배 시스템을 하루빨리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군인 황제가 할거하던 당시의 로마는 4분 5열이었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드넓은 로마 제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시키기란 불가능하다 판단을 내렸죠. 하여 일정한 수준의 4분 5열은 인정을 해주고 대신 타협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테트라르키아라고 불리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는 제국을 4곳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황제를 두고 지방을 각기 분할하는 통제 방법이었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취한 이 정책은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4곳으로 분할되었지만 정치적인 기능은 그럭저럭 되돌릴 수 있었죠. 다만 이 정책 역시 부작용은 있었습니다. 이후에 4곳의 황제는 서로를 의심한 나머지 내전에 돌입한 것이었죠. 하늘 아래 2명의 영웅은 공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이 경우는 무려 4명이라 그 갈등은 한층 혼란스러워만 졌죠. 아무튼 내전에서 승리해 로마 제국을 다시 통일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다만 아무리 재통일을 했어도 이 드넓은 제국을 황제 혼자서 통치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전에 로마 제국 통일을 꿈꾸며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도 로마 제국 전체 영역을 지배하진 못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00년 동방의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발상지이자 모든 곳의 중심지였던 수도 로마를 버린 것이었죠. 비잔티움도 천도 이후 황제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가 중심인 이탈리아 등 서유럽 세계의 지배를 포기했다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편 새로운 수도가 된 콘스탄티노플도 입지 조건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지중해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오리엔트 아시아의 접점지대였기에 교역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었죠. 당시 오리엔트 지역에는 고대 이란 왕조인 사산 왕조가 번영기를 맞으면서 동서무역이 활발해졌었고
중국을 나아가 일본까지 팔로 개척이 확대되면서 유라시아 아시아의 호경기 파도는 유럽 세계까지 넘칠 판이었죠.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동방천도라는 놀라운 방법을 실행했죠. 교역을 통한 이익은 막대하여 로마 제국의 재정난을 단 한 번에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동방천도는 대성공한 반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의 경제권은 상실되었고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에 이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95년 동서 로마를 분할시켜 채산이 맞지 않는 서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쪽의 로마 황제가 서쪽의 로마 황제를 비롯해 서쪽 상황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졸지에 버림받은 서쪽 로마는 방위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했기에 476년 게르만인에 의해 멸망하고 말죠. 정치에 이용당한 종교, 기독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신자들은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 세력은 황제에게 위협적이었죠. 다만 내전을 종결시키고 즉위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리저리 흩어진 로마를 재통일하려 수단을 꺼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했을 당시에 기독교 세력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기에 이를 탄압하기보단 오히려 기독교의 보호자로서 황제의 권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사분오열된 사람들의 마음을 기독교로 묶어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기독교를 공인했죠. 하지만 당시의 기독교는 종교상의 가르침인 교의도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기에 접근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분오열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기독교 자체가 통일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에선 이 기독교의 교의를 반드시 통일시켜야만 했죠. 당시의 기독교의 교의는 예수를 신으로 할지 아니면 신의 음성을 듣는 초능력을 지닌 사람을 할지를 두고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선 당연히 예수를 신으로 만드는 게 유리했죠. 만일 예수가 인간이고 신이 따로 있으면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형상이 되기에 그 대상이 확실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 자체가 신이라면 그 모습이 구체성을 띠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세력은 추방되었고 예수를 신으로 보는 세력이 전통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정통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그 후 정통인 가톨릭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중국, 주나라, 한나라. 중국의 원형. 아시아 민족의 사회 문화적 뿌리는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한자를 비롯해 유교 등 중국에서 시작한 문화와 전통의 기초 위에 오늘의 아시아가 존재하죠. 고대 중국의 발상지는 황허 유역이고 그 결과 황허 문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기원전 16세기에 은왕조가 나타났죠. 은왕조는 현재 확인된 가장 오래된 왕조로 한자가 만들어진 왕조입니다. 한자는 남쪽의 장강 유역에도 보급되어 황허와 장강을 아우르는 남북의 거대한 언어 문명권을 형성했죠. 본디 장강 유역은 황허 유역과는 다른 사회 문화를 갖고 있었고 민족의 계통 또한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자가 보급되면서
양쪽 지역의 공통 언어가 기반되면서 중국이란 원형을 탄생시켰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자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과 그 영역, 사회, 문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개념을 비추어 보면 일본인은 한자와 히라가나를 반반씩 사용하는 반중국인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방의 몽골족 등 유목민 중에서도 한자를 사용하여 중국의 문명에 동화된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은 다민족의 집합, 혼합이며 각 민족의 생김새와 풍습, 기질이 달라도 한자라는 공통된 언어 기반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셈이죠. 인간이 사회를 형성할 때도 언어가 출발점이 되었고 구심점 또한 되었으며 그 언어로 인해 발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인간 사회와 언어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알 수 있죠. 인간의 본성은 악이다. 은왕조가 붕괴되고 주왕조가 이어졌습니다. 주왕조 후반인 기원전 8세기 북방 유목민의 침략 등으로 주나라가 악화되면서 지방의 군웅들이 할거하는 혼란과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죠. 이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 부릅니다. 춘추 전국시대엔 철이 발명되면서 철제 농기구 덕분에 농업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력한 촌락 공동체가 발전하여 도시가 탄생됐고 도시 경쟁의 형성 과정에서 화폐가 출현했습니다.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자 그때까지의 기득권층이 바뀌면서 실력주의 시대가 찾아왔죠. 실력자가 제후가 되었고 각기를 지배하면서 스스로 왕을 자처했습니다. 제나라의 황공, 진나라의 문공 등이 유명하죠. 각 국왕은 유능한 인재를 수시로 발탁했는데 공자와 맹자, 손자 등 제자백가로 불리는 위인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의 진나라에서는 기원전 4세기 법과 사상을 깊이 연구한 상항이 등용되며 법치주의 체제가 정비됩니다. 진나라 이외의 각국에서는 공자가 주창한 유교의 덕치주의를 떠받들었죠. 이 덕치주의는 인간의 선에 신뢰를 두는 통치 이념으로서 자비의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안정시키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지향했죠. 한편 법가 사상을 비롯한 법치주의는 인간의 심성을 악으로 간주해 인간은 악을 행한다는 전제 아래 죄악을 범한 인간을 벌하는 법률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공적이 뛰어나면 법에 따라 상을 내리는 등 신상 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했죠. 자, 그렇다면 인간을 선으로 보는 덕치주의, 인간을 악으로 간주하는 법치주의 중 어느 쪽이 더 지지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법치주의에 따른 통치를 원했고 진나라는 그 지지를 바탕으로 마침내 기원전 221년 전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는 정치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사람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등의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한 욕망을 억제시키기 위한 강제력이 있는 장치가 사회에는 필수 불가결한데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자비와 덕만으로는 욕망을 억제시키기 어렵기에 사람들은 보기 흉할 만큼 싸웁니다. 이로써 법은 욕망의 폭주를 벌하는 거죠. 반면 일정한 수준의 욕망 추구를 인정하고 그것이 타인의 욕망과 부딪히지 않도록 욕망의 타협점, 즉 권리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규칙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보장해주고 능력 있는 사람이 법을 통해 정당히 평가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교의 덕치주의는 윗사람에 대항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며 부당한 기득권이 고정화되고 경제력이 무의미해지면서 사회 발전을 꾀할 수 없습니다. 선의, 덕이라는 말이 아름답게 들릴지 몰라도 정치에 도입하게 된다면 사회는 급속도로 혼란스러워질 뿐더러 부패한다는 정치상의 역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진나라에서 법과 사상을 주창한 상항이 등용되었을 당시에 진나라의 지배층은 부패해 있었고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나라가 쇠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법치주의로서 새롭게 정비한 장본인이 상항이었지만 기득권이 지닌 저항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몇 버리고 암살당할 뻔했죠. 그래도 국왕의 강력한 후원을 등에 업고 갖가지 참신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저항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자 국왕조차 상황을 보호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상황은 죽임을 당하죠. 진정한 개혁자는 끝내는 고독한 법입니다.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상항의 개혁 의지는 진나라의 젊은 지도자층에게 받들어져 그 후에도 법과 사상에 의한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결국 진나라는 강국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시황제에 의해 전국 통일을 이뤄내죠. 진나라가 유교 사상을 버리고 법치주의를 받아들였던 이유로 진나라의 지리적 배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나라는 지금의 서안의 본거지를 두고 중국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서쪽 지역의 나라들과 교류가 활발한 까닭에 국제 감각이 풍부해져 다른 나라처럼 유교 사상만 고집하지 않았죠. 교역으로 상공업, 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법과 사상이란 새로운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법과 사상을 철저하게 따라 법가인 이사를 재상으로 등용하여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모든 영토에 걸쳐 보수층과 기득권층을 억압했죠. 다만 유교를 탄압하는 등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펼쳤기에 보수파의 저항에 직면을 했고 진시 황제의 사후엔 정치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민중 봉기까지 일어나자 진나라는 결국 붕괴되고 말죠. 진나라 붕괴 후 내란 속에서 항우와 유방이 등장합니다. 양측의 격렬한 전쟁 끝에 농민 출신인 유방이 인심을 장악하고 천하를 통일하며 기원전 202년 한왕조가 탄생합니다. 한나라는 그 후에 400년에 걸쳐 장기 집권을 하죠.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천하를 하나로 묶진 못했습니다. 지방에선 제후가 할거했고 중국은 사분오열된 상태였습니다. 유방의 천하 통일은 겉모습에 불과했죠. 게다가 한나라는 몽골의 흉노족 침략을 받는 등의 위태로운 정권이었습니다. 흉노족의 공격을 받으면서 혼란에 빠진 한나라에 남쪽 제후가 반기를 들며 결국 기원전 154년 오초 7국의 난이 발생합니다. 남쪽의 오나라를 중심으로 7개국의 반란국은 한나라의 군사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내부 통제가 잘 되지 않았죠. 당시 한나라의 황제인 경제의 영리한 작전으로 인하여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서야 중국은 실질적으로 처음 통일이 되었죠. 황제 권력이 한층 강해지고 중앙집권 체제로 크게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부친의 경제적 집권 정책은 아들인 무제로 이어져 보다 강력한 중앙 통치가 실시되었습니다. 북방 이민족인 몽골의 흉노족은 중국에 번번이 쳐들어오면서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무제는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여 거대한 군사 조직을 편성하여 흉노적 토벌에 성공하고 말죠. 하지만 흉노족을 토벌하는 데 들어간 지출 때문에 한나라는 급격한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 문외한, 한무제. 피폐한 재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제는 소금과 철의 판매권을 민간인으로부터 빼앗아 조정에서 비싼 값에 독점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소금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먹거리고, 철은 당시 상당한 고가라 판매하면 거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과 철의 전매권을 조정이 가져가면서 나라의 재정은 일시적으로 윤택해지긴 했죠. 다만 소금과 철 판매에 종사하던 민간인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고 급격히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소비자들 또한 고가의 소금과 철을 사야 했기에 가게도 압박을 받았죠. 이로써 점차 경제 전체가 피폐해져만 갔고 조정의 세수입도 줄어든 탓에 전보다 한층 심각한 재정난이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무제는 균수 평준법이라고 부르는 곡물, 상품의 독점권 정책도 실시했습니다. 곡물과 상품을 가격이 싼 시기, 싼 장소에 대량으로 사들여 반대로 가격이 비싼 시기, 비싼 장소에 대량으로 판매해 이익을 올렸죠. 본디 이러한 거래는 민간업자의 일이라서 압력이 들어오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때야 전체 시장에 이익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정이 권력으로 개입하여 반강제적으로 물건을 싼 값에 팔게 하고 또 비싼 값에 사게 만들어 민간업자의 부를 수탈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곡물시장이 암시장으로 바뀌었고 서민에게 곡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자 경제가 혼란스러워졌죠. 또한 무제는 진나라 때부터 사용되던 동으로 만든 화폐인 반량전을 폐지하고 새롭게 오수전을 발행했습니다. 반량전은 동이 4오수가 함유된 화폐입니다. 오수전은 이름대로 오수의 동이 함유되어 있죠. 납세할 때 내는 화폐는 오수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가령 반량정 100개로 내는 세금과 오수전 100개로 내는 세금은 개수는 똑같지만 동의 중량으로만 따지면 오수전이 더 무겁죠. 이는 실질적으로 10% 증세가 되기에 부유층은 말할 것도 없었고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수전의 도입은 모든 조세에 부담을 주면서 잊고 무거운 세금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친 사람, 폐업하는 상인들이 줄줄이 이어져만 갔죠. 무제의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해 그 부당함을 간언하는 신하들도 많았지만 무제는 결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제왕이었기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진 전혀 관심이 없었죠. 신하가 폐하, 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무리 간언을 해도 아니, 아무 데서라도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무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앞서 언급한 대로 민간업자를 압박하고 그들의 부를 수탈하는 어리석은 짓으로 이어졌죠. 무제는 흉노적 정벌 시 유능한 장군을 발탁하여 훌륭한 지휘로선 큰 공적을 남겼지만 가련할 만큼 경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죠. 그런 무제 이후 한나라는 급속히 국력이 쇠퇴하여 한때는 명백이 끊겼지만 다시 회복한 후한이 됩니다. 전한 시대는 흉노적을 토벌하면서 서북 지역이 안정되었고 후한 시대는 서쪽과의 교역이 활발해졌죠. 실크로드의 원형이 만들어지고 로마의 황제인
안토니우스의 사자가 찾아온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후한의 마지막 시기엔 크고 작은 항쟁이 이어지면서 1804년 황건적의 난이란 대규모의 민중 반란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난세의 시대로 접어들죠. 진짜 삼국지. 삼국지는 영화 적벽대전을 비롯해 만화, 게임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삼국지의 영웅 이야기는 거의 허구이며 삼국시대부터 천년이나 흐른 명왕조시대 나관중이라는 작자가 민중을 위한 이야기거리로 창작한 것입니다. 나관중이 창작한 이야기를 삼국지 연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토대로 영화나 만화, 소설 등의 삼국지가 만들어졌죠. 삼국시대의 진짜 역사서로 인정되는 건 진수가 쓴 삼국지 정사입니다. 진수는 삼국시대가 끝난 후인 서진시대의 역사가입니다. 하지만 삼국지 정사도 영웅들의 불가사의한 활약상이 그려져 있는 등 상당히 과장된 흔적이 엿보이죠. 그러니 사실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역사에 영웅 따윈 존재하지 않죠. 영웅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허구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아마 옳을 겁니다. 후한말 시기인 184년, 황건의 난 혼란의 편승에 조조가 등장했습니다. 조씨 일족은 대대로 조정신하였는데 황건의 난이 발생했을 때 조조가 진압군을 지휘했죠. 황건의 난을 진압한 후에 조조는 반란을 일으킨 민중을 교묘히 회유했습니다. 식량도 잘 데도 없는 가난한 그들에게 미개척된 토지를 하나 주면서 개발을 하도록 부추겼죠. 당시에 중국은 인도 밀도가 낮은 반면에 미개척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건의 난을 일으킨 잔당을 조직적으로 개척에 종사시켜 그 보상으로 그들에게 개척지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척지에선 안정적인 세수입이 거치고 징병도 가능해지죠. 이렇게 수십만 명에 이르는 병력이 조조군에 편입되면서 조조의 세력은 급격히 강해졌습니다. 가난한 민중의 생활을 보장해준 조조의 전략이 크게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조조는 나중에 위나라를 건국합니다. 한편 남쪽의 장강유역에선 송건의 오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손씨 일족은 본래 해적이었는데 남해 교육으로 부를 축적해 오나라 영주로 부상했습니다. 후한말 이후 전란이 이어진 화북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면서 장강 하구의 습지대에선 물을 쉽게 댈 수 있는 문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죠. 그렇게 지역 전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급증했고 점점 군사력도 강대해지자 북부의 조조에 대항하기 시작했죠. 유명한 전투인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송건과 맞붙습니다. 당시 조조군 내에는 전염병이 만연했는데 남쪽 풍토병의 일종이라 전해지죠. 이에 조조군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고 맙니다. 적벽대전의 혼란을 틈타 유비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천재 전략가라고 일컬어지는 제갈공명의 총명한 보좌 덕에 총나라를 건국했다는 유비의 영웅담은 거의 허구라고 여겨집니다. 본디 유비는 일당인 관우 등과 함께 소금 밀매를 했던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죠. 앞서 말했던 한나라 무제시대 때 소금이 조정의 전매가 되면서 서민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소금을 사야 했죠. 그러자 유비와 그 일당이 암시장에서 소금을 싼 값에 유통시켜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겁니다. 유비의 지지 세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마침내 서쪽의 총나라 영주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위,
5. 초계 세 나라가 대립하는 삼국시대로 접어듭니다. 최종적으로는요, 가장 강대했던 위나라가 총나라와 오나라를 흡수하게 됩니다. 위나라의 가신인 사마염은 조씨 일족에 대해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위나라를 패하고 진나라를 건국, 중국 전역을 통일함으로써 삼국시대의 막이 내려지죠. 중국의 하이브리드. 이렇게 봤을 때 전란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나라는 정권의 기반이 취약하여 내란이 빈번했습니다. 결국 316년 몽골 흉노족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을 하고 말죠. 멸망한 진나라는 남부 지역으로 도피, 진나라의 후계로서 동진을 건국하고 맙니다. 북부 쪽은 몽골인을 중심으로 이민족이 할거했습니다. 한나라 무제에게 철저히 토벌당했던 몽골인들은 500년 동안 전면에 나서지 못한 채 숨만 죽이고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중국에선 삼국전쟁이 발생했고 나라는 점차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했다지만 중국 전역의 황폐함은 한계에 이르렀고 그 틈을 타 힘을 갖춘 몽골인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몽골인들은 화북을 지배했고 386년 부귀를 세웁니다. 이후 화북의 몽골인 왕조와 남부의 중국인 왕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 기간 동안 화북의 몽골인들은 중국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몽골인의 문화 풍습을 버리고 한자를 사용하며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또한 중국인들과의 혼인으로 이어지면서 화북을 침략한 몽골인들은 불과 100년 만에 중국화가 되었죠. 대량으로 생산된 새로운 혼혈 인종은 중국의 새로운 지배층으로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방의 몽골인을 따라하면서 몽골인과 중국인의 융화를 꾀했고 화북에서 몽골 지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세력권을 형성했습니다. 그 세력은 장강유역의 남부를 흡수하면서 수나라, 당나라의 통일제국을 만들어 나갔죠. 춘추 전국시대 이후로 철제 농기구 개발 등 농업기술의 발전으로서 중국은 인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환시대인 1세기에는 인구가 약 6천만 명에 달했지만 후한말부터 삼국시대인 3세기에 인구가 크게 급감했죠. 무려 1,000만 명 정도까지 감소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을 비롯하여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린 비참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영웅의 시대는 삼국지의 시대라는 것은 그저 통속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80년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 1,600만 명 정도 인구를 회복했지만 몽골인을 비롯한 북방 이민족의 침입으로 다시 인구는 급감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1,000만 명의 인구가 사라지고 화북에 거주하던 많은 중국인들이 전쟁을 피해 남부로 이주했습니다. 대신 수백만 명의 북방 이민족이 화북으로 이주했고 4세기에서 5세기를 걸쳐 이른바 중국인화를 지향하는 한화 정책으로 화북의 중국인은 이전의 중국인과는 다른 새로운 혼혈 인종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문명은 중국인이라는 틀을 넘어 그 자체가 지극히 복합 문화적인 양상을 띠게 된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족은 순수한 중국인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시대에 이미 중국인은 몽골계 북박 이민종과 상당한 규모로 혼혈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의 92%를 한족으로 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중세시대 때 혼혈화된 한족이라 말해야 옳은 거겠죠. 화북에서 몽골인이 세운 북이 왕조는 중국을 본떠 중앙 집권인 관료제를 정비, 군사력을 증강시켜 민족 융합에 따른 강력한 발전을 이룹니다. 한편 남부는
이민족 통합을 싫어하는 중국인이 화북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한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한족 사회가 형성되었고 육조 문화라 부르는 한족의 우아한 문화가 융성되었습니다. 허나 강력한 발전을 이룬 북조에 비해 남조는 정치적으로 취약했죠. 남북조 시대의 말기엔 남북의 인구가 동시에 1,500만 명씩 늘었지만 정치 군사적으로 통제가 잘 된 북조가 남조를 흡수하는 형태로 581년 남북조가 통일을 하여 수나라가 세워집니다. 날조된 폭군, 수나라 양제. 수나라 2대 황제인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하여 화북과 남부를 물길로 연결했습니다. 이 대운하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통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통합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상징이 되었죠. 폭군으로 유명한 양제는 대운하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운하 건설에 고생한 백성을 치하긴커녕 호화로운 뱃놀이를 즐겼다는 등 대단히 오만했다고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과장된 이야기라 봐야 합니다. 양제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하여 율령제라고 부르는 중앙 집권적 관료제를 정비하여 국력 징대에 힘을 썼고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백성 생활을 향상시켰습니다. 더불어 양제 시대에 균전제를 실시함으로써 부유한 호족이 소유한 대토지를 몰수해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좌파적인 정책을 추진했죠. 또한 양제는 과거라는 관료 등용제도도 실시했습니다. 과거는 필기시험 점수로 합격을 정하는 열린 등용제도로 인맥이나 정치적 배경이 없는 백성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죠. 과거는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와 시집기를 주요 시험 과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합격자의 대부분이 유학이나 시집기에 능한 남부의 한족이었습니다. 양제는 유능한 한족을 대량으로 등용함으로써 남부의 지지를 얻어 남부 협조의 정치적인 틀을 구축하려고 애쓴 것이었죠. 이처럼 양제의 정책은 뛰어난 데다 제대로 기능했지만 급진적인 중앙집권주의에 반발하는 저항 세력과 결탁한 수나라 중신인 이영과 아들인 이세민 부자의 배신으로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죠. 양제가 궁정을 비우고 잠시 남부를 시찰하는 사이 이연 부자는 장안을 점령해 실권을 장악한 뒤에 618년 당나라를 세웁니다. 양제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그 해에 암살당하고 말죠. 이처럼 부당한 쿠데타가 있었기에 이연 부자는 양제를 부자연스러울 만큼 억지로 폭군 취급을 함으로써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제는 본디 이름이 양광인데 사후에 이연 부자에 의해 양제라는 달갑지 않은 시호를 받았죠. 여기서 양은 하늘을 거스른다는 의미로 그 이후 폭군의 이미지가 정착되고 맙니다. 당나라의 치밀한 관료제. 당나라처럼 드넓은 영토를 소유한 왕조 입장에선 중앙집권이 지방의 구석구석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커다란 당면 과제였습니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균전제를 이어받았습니다. 균전제는 문자 그대로 백성에게 논밭을 동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로 백성의 토지 소유권의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고 지방의 강력한 세력이 형성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죠. 또한 동등하게 나눠진 논밭이 백성의 호적에 등록되기에 그 데이터를 중앙정부가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호적을 중심으로 세금 징수와 징병이 실시되는 한편 국가 재정 편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죠. 이렇게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당나라에서도 어김없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부를 축적한 자산가 계급이 생겨난 반면에
경제 발전에 따른 인플레, 과중한 세금을 이겨내지 못해 도망가는 빈농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에 당나라 조정은 응급조치로서 토지 매매를 인정하고 버려진 땅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묶여 있었던 토지 겸용을 해금함으로써 당나라는 치명타를 맞습니다. 자산가 계급은 토지를 마구마구 사들여 결국 대지주가 되었고 점차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지방 호족이 된 그들은 풍부한 자금으로 중앙 관료를 매수했고 부패한 관료들은 그들에게 세금 면제라는 특권을 내주었죠. 이에 지방 호족은 더욱 세력을 키워 지방의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방 호족이 중앙에 반기를 들면서 당나라는 자멸하고 맙니다. 그 반란의 시작은 양귀비의 미모에 반해 정치에 소홀했었던 현종에 대한 분노였죠. 당의 율령제는 초기에 영약한 유리세공처럼 허약했기에 조금만 금이 가도 이내 금세 깨져버리고 맙니다. 중앙이 드넓은 지방을 통치해야 하는 어려움, 조금만 빈틈이 보여도 달려드는 인간의 과욕 등 당나라의 붕괴는 정치의 구조적이고 숙명적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로써 907년 당나라는 멸망하고 그 후 70년간 난세가 지속됩니다.